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 칩 3파전입니다. 벌써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3파전으로 이제 구도가 재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게는 좀 위기가 될 것 같은데 AI 산업 전체로 봤을 땐 이게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AI 투자 내지는 AI 산업이 이렇게 좀 개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여러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고 기존에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엔비디아 이외에도 다른 경쟁자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저희는 좀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엔비디아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여전히 좀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 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AI 칩을 꽂을 데가 없다. 이게 이제 뭐 토지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렉에 대한 문제, 설치에 대한 문제. 들이 좀 불거졌던 거고, 더불어서 이제 이 전력단에 있어서 AI 칩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은 정말 이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전력이 소요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 트레니움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TPU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전력 대비 성능이라는 부분, 전성비라고 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엔비디아의 칩 대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좋은 걸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AI 산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 산업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네. 엔비디아가 여전히 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뭐 데이터 센터 GPU 점유율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AI 개발자의 한 거의 100% 그러니까 98%로 아마 작년인가 올 초인가 집계한 데이터를 보면은 98% 정도가 여전히 엔비디아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쿠다 락인 효과 때문에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엔비디아를 살펴봤을 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이지만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다른 뭐 NPU를 개발을 하면서 트라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전체 산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락인 효과를 좀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그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쓰다 보면은 뭐 다른 대안이 있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애플이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락인 효과를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쿠다라는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좀 지배적인 사업자로서의 위치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분야에 따라서는 약간의 분화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각자 자신만의 칩을 좀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데 이 문제를 자체 개발 칩을 활용해서 내부적인 업무로드를 일부 해소하는 그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반적인 고성능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런 세그먼트 단위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있어서는 뭐 구글의 TPU가 쓰이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이 트레니움 3 뭐 이런 것들이 좀 쓰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약간은 쪼개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공급자 우위입니다. 지금 AI 칩 경쟁 심화로 엔비디아 블랙웰 가격이 하락한다면 SK 하이닉스의 이 수익성에도 좀 변수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네. HBM으로 인해서 사실 올 하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이런 AI 칩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함에 있어서 그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디램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성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런 고성능 칩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환경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제품을 그러니까 밑단에서 벤더들한테 받는 제품 가격을 낮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실제로 그 칩 가격을 낮춰야 될 환경이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조만간 새로운 칩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프리미엄 칩이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전 칩 대비해서 이전 세대 대비해서 가격단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혹은 더 높아지거나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장 엔비디아 칩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엔비디아의 칩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이 GPU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데이터 센터 구축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HBM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뭐 D램이라든지 뭐 CPU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칩들을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만약에 좀 이런 시간들이 좀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뭐 이런 HBM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에는 엔비디아의 칩 가격과는 상관없이 네. SK 하이닉스의 HBM 단에서의 가격은 여전히 좀 고마진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닉스 생각을 해보면요. 네. 26년까지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해서 이미 이 상품에 대해서 고객 수요를 전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 이후쯤이 되면은 이런 네. 고민들이 좀 더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나왔었던 소식이었죠. 이제 HBM4 내부 품질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 이제 공급 호재도 같이 나왔거든요. 주가가 어제 SK 하이닉스는 좀 이제 빠진 반면에 삼성은 또 잘 가졌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죠. 예.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든, 뭐, 펀드 매니저든 누가 됐건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펀더멘털 대비 적정한 가격 레벨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룸이 있어 보인다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향성 측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펀더멘털 대비 가격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룸을 더 남겨놓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증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만 보더라도 최고 한 17만 원 정도까지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좀 룸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하이닉스가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수익을 독점하던 상황에서 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을 이제부터는 좀 수혜를 같이 누려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사업부의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측면에서도 사실은 삼성전자는 범용 디램, 레거시 디램 이런 것들 반도체들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 단에서도 수혜가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때 빅테크들이 각자 자신만의 칩들을 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영업 환경을 바라보면 그다지 뭐 좋지 않은 환경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편안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승승장구 중이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중일 갈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반도체 소부장들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급등한 뒤에 좀 숨고르기 양상이 또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이 중일 갈등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부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은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특별하게 무언가 회사가 바뀐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의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기대감은 어느 정도를 반영을 했고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점에서 이게 중일 갈등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은 뭐 확인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는 합니다만 네. 앞으로의 영업 환경이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소부장 업체들 역시도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살펴봤을 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해서 네.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에 대한 가정들이 있을 거죠. 이 가정들에 따라서 실적 전망을 했을 텐데 이 가정치를 약간은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실적 전망치가 더 당연히 올라갈 수 있고 고객사들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메모리 재고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좀 강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소부장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이 소부장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볼 만한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중일 갈등이 조금 더 구조적인 이 장기적인 어떤 구조로 좀 가게 된다면 이 소부장 분야, 뭐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만약에 중일 갈등이 정말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중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약간은 배제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캐파 측면에서 좀 더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장비 쪽이 좀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막는 모습들을 예.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중국 쪽의 공급을 억누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조방원의 부활입니다. 어제 모처럼 이제 투자자분들 가운데 웃었던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조방원이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어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냈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 글쎄요. 약간의 좀 과열을 냉각하는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조방원 같은 경우가 사실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레벨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비싸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같이
같이 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단이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업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민간이 자생적으로 뭔가 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책적인, 특히나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내주는 업종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시장 전반적인 전반적인 뷰로 바라봤을 때에는 사실 이런 주가가 좋았던 것들이 약간은 역전되는 시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는 조금은 고민거리로 시장에서는 약간 떠오르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시장 전반 내지는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부침이 있을지언정 이런 조방원과 같은 장기 성장세 가시성이 높은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실적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었던 발언이었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가 원전 건설로 시작된다, 이런 발언을 남겼었고, 또 기후부가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원전주가 다시 이런 뭐 수주나 AI 수의 모멘텀을 다시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원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전이 말씀드렸던 이제 조방원에서 가장 그 수익화까지의 시계열이 길고 정책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민간에서 이런 원전을 지어서 뭐 활용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투자 금액 자체가 워낙 큰 상태이고, 그리고 뭐 입지를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그런 유틸리티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의 변동성이 제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정책 방향이 어떻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나온 이런 정책적으로 원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2050년까지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핵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그리고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개를 설계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4년에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에 이어서 2038년까지 추가 2기 건설하는 것, 그리고 SMR에 대해서 700메가와트 확보를 계획을 좀 진행을 중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림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앞으로 이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원전이 좀 가장 좀 민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전 정책의 속도를 내더라도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원전 섹터에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어떤 가시적인 조짐은 뭐가 될까요? 가시적인 조짐이 이런 정책 발표라고 좀 생각이 들고,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될 때 최근에는 아직까지 좀 기존의 유틸리티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방식의 접근법이 좀 더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원전까지 좀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가장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한 것과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이 당장의 실적에 집중을 하는 시장인지 아니면은 정책적인 측면을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장인지를 봐야 되고, 그 부분에 또 밑단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동성 측면에서 좀 풍부해지면서 앞으로 미래의 수익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나올 성장에 대한 부분을 쉽게 땡겨올 수 있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